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공개한 기술을 질투하다. 2. 판매 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탱크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논란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현대전에서 전차가 쓸모없다는 전차 무용론인데요. 이는 현대전에서도 전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자랑하던 수천 대의 전차 전력이 형편없이 터져나가는 것을 보며 전차의 두꺼운 장갑이 이제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제 전차는 제블린 한 방이면 뚜껑이 따이는 퇴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2 흑표를 양산할 돈으로 다른 무기를 구입하자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차의 장갑은 굉장히 유용한 방어수단이며 최근 전차의 장갑을 보조해줄 능동 방호장치가 등장하면서 장갑과 방호장치를 갖춘 전차의 중요도가 다시 급부상 중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군사적인 식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보병이 들고 다니는 작은 미사일에 펑펑 터지는 전차를 보며 전차가 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2 전차의 장갑이 얼마나 단단하며 다양한 장갑과 방호 장비로 무장한 국산 전차가 얼마나 막강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K2 흑표 전치는 레오파르트이나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세계 최강 전차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최신의 전차입니다. 전장 7.5m, 전폭 3.6m, 전고 2.4m의 무게 56톤, 승무원 3명이 탑승합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전차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준인 국산 CN08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주무장으로 사용하며 12.7mm 동축기관총과 7.62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탑재하는데요. 자동장전과 무수한 차세대 광학 센서 그리고 능동 방어장치를 탑재한 명실상부한 3.5세대 전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수한 K2 전차를 보며 성능이 떨어지는 전차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차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가 60톤이 넘는 다른 서방권 주력 전차보다 많게는 10톤가량이나 가볍고 제대로 된 능동방호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실제로 흑표 전차는 다른 전차들에 비해 측면 방어력이 낮고 능동방어장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드킬 APS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APS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드킬 능동방어장치는 전차를 공격하는 적에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은 과거 러시아 KBM사의 기술진을 초청해 능동방어장치 아레나 이와 유사한 개념의 하드킬 능동방어 장치 KAPS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떨어보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능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고한 러시아제 APS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하는 데는 무수했으나 전차 옆에서 함께 작전을 하는 보병의 생존성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전차에서 발사하는 하드킬 요격 시스템이 폭발하면서 주변의 파편을 난사해 전차 근처에 있던 장병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은 K2 전차에 탑재할 신형 APS를 개발하는 한편 K2 전차에 탑재할 반응장갑을 준비했습니다. 반응장갑은 일종의 화약을 넣은 작은 상자입니다. 이는 적의 대전차 화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탄생했는데요. 만약 전차가 적의 포탄에 피격되면 이 반응장갑이 먼저 폭발하며 적의 포탄의 궤도를 바꾸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탈제트를 활용하는 성형자격탄의 경우는 거의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응장갑 또한 일종의 폭탄인 셈이라 주변의 보병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응장갑의 폭발이 전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래서야 하드킬 APS를 보완하는 하위 호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등 아군의 안전을 생각하는 국가들은 비활성화 반응장갑 NER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약 대신 내부에 특수 고무와 신소재를 채운 반응장갑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기존의 활성 반응장갑인 ERA와 달리 폭발 없이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국산 비활성화 반응장갑 NERA 덕에 우리 흑표 전차의 측면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단단해지면 창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군사 강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응 장갑을 격파할 차세대 탄약을 보유 중입니다. 바로 텐덤 탄두입니다. 텐덤 탄두는 이름처럼 탄두 두 개가 서로 이어져 있는 포탄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방이 작은 탄두가 반응 장갑을 먼저 작동시키고 연이어 두 번째 탄두가 전차의 주장갑에 피격되는 구조입니다. 최신 대전차 무기들 중 이 텐덤형 탄두를 사용하는 화기의 수가 상당한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마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비용으로 굉장한 효과를 달성했는데요. 바로 슬래사머의 채용입니다. 일명 닭장이라고도 불리는 슬래사머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슬래사머의 창살 덕에 창살에 텐덤 탄두의 첫 번째 탄두를 피격시켜 폭발을 유도하거나 창살 사이에 탄두가 끼어버려 폭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구조입니다. 최신 개량형 K2의 측 후방에 이 슬래사머가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보완책이 붙더라도 적 전차포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음속에 불과한 대전차 미사일과 달리 전차폼에서 발사되는 대전차용 포탄은 초속 2km가 넘습니다. APFSDS, 즉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 속칭 날탄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날탄을 쉽게 말하자면 날개 달린 다트를 넣어 발사하는 방식의 탄입니다. 접촉 면적을 최대한 줄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포탄으로 실제로 미군이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날탄을 사용해 방어력이 약한 소련제 전차들을 폭죽처럼 터뜨려 버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차 자체의 장갑이 강하지 않다면 앞서 말한 그 어떤 방어체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인 K2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세계 최정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2의 장갑 방호력이 최소 900터부터 1000mm는 될 것이라고 추정 중인데요. 왜냐하면 K2 전차는 방호력 실험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K2 흑표에서 발사된 포탄을 K2 흑표가 막아낸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얼마 없을 정도로 손꼽히는 방어력입니다. K2 흑표의 120mm 55구 경장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무려 850mm 이상의 균질화 변강판 RHA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전차 중 이 정도 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러시아의 T-14,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정도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방어력이 가장 강력한 부위로 겨우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의 성능이 미국, 러시아, 독일 등 100년 미상 전차를 개발한 전차 선진국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는 국산 복합장갑 덕인데요. 복합장갑은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장갑을 샌드위치 패널처럼 엮은 장갑입니다. 과거 강철만을 사용하던 전차가 무게에 비해 방어력이 떨어지자 세라믹, 유리섬유 등을 이용해 적층 장갑을 개발한 것이 복합장갑의 시초였는데요. 영국의 챌린저 전차와 소련의 T-64 전차 등의 복합장갑이 사용되면서 이후 개발된 3세대 전차에는 모두 이 복합장갑이 채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장갑 두께와 무게는 낮추면서도 방어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현대에는 외부 금속판의 텅스텐은 이용하면서 장갑의 방어력을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게다가 미국 등 핵보유국은 텅스텐보단 더욱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운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며 방어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텅스텐을 주소재로 한 복합장갑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특수배합을 이용해 열화우라늄 장갑과 맞먹는 방어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전차 기술이 없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배워서 만든 전차가 그들의 전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전차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를 개발한 지 불과 수십 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와 비교된다는 자체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단시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슈퍼베이 나이트강보다 더욱 튼튼한 초고경도 장갑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 만큼 K2 전차의 장갑이 완전히 자주화된 것은 물론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니 동유럽의 중견 강국 폴란드가 전차 강국 독일을 옆에 뒀음에도 바다 건너 대한민국까지 찾아와 한국 전차를 사겠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2 전차의 진화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제블린이나 NLAW처럼 방어력이 약한 상부장갑을 노리는 적의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형 반응장갑 DRA를 상부에 탑재합니다. 상부로 폭발하는 반응장갑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활성 반응 장갑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상부의 약점을 일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응 장갑의 단점인 폭발을 섬세하게 제어해 상부 방어에 집중한 것이 바로 국산 활성 반응 장갑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AP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프트킬은 적의 대전차 공격을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하드킬과 달리 적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K2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프트킬 체계는 복합 연막탄입니다. 연막탄이라고 하면 기대감이 확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는 굉장히 특수한 연막탄입니다. 적의 시야를 방해할 뿐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등을 차단해 탐지를 무력시킬 수 있는 연막탄입니다. 즉, 대전차 유도탄 앞에서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잘 사용할 경우 개활지에서도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하드킬 APS 역시 발전 중입니다. 러시아제 APS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연구진은 최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스라엘제 트로피 능동방어 체계를 참고해 새로운 APS를 개발 중인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지금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드킬 APS까지 탑재된다면 K2는 모든 방어 체계를 완벽히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 전장에서도 전차는 결코 쓸모없는 무기가 아니며 전차의 방어력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 블레이드 600 같은 자폭 드론이 배회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전장에 나타나면서 차세대 전차에 더 효율적인 방어 체계가 탑재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공유격도 가능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HEL을 탑재하기 위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50kW 수준의 HEL 레이저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30년대 개발될 K3 전차에는 능동방어 장비로 파편 문제가 전혀 없고 유격이 매우 신속한 HEL 레이저가 적극 채용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 주포 역시 전기를 사용하는 전열화 학포가 탑재될 것이며 이를 위해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면 SF 명화에서나 볼 법한 전차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계 전차 시장을 선도할 우리 전차들의 발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총맥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방산 계약에 더해 레드백, 천궁이 등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 때문에 아직 자국의 안보가 불안하니 유격 미사일도 필요하고 전투 장갑차도 필요하겠다며 한국의 온갖 무기 체계에 대한 소요 검증을 진행 중인데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광기에 가까운 국방력 강화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등 즉각 주변국들의 제재와 견제가 시작되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친러 국가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유럽은 폴란드의 재무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로 국방력을 강화 중인 이유와 그동안 우리가 말지 못했던 유럽의 속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FA50 도입의 선수금으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국가 간 무기 수출입 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총액의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우리와 맺은 FA50 48대 도입의 총액은 4조 원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선수금으로 4천억 원만 지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 지급 시기도 1년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지난 9월 FA50 48대 수출 계약을 확정 지은 뒤 고작 2개월 만에 총액의 30%가 넘는 금액을 멀컥 선수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항이 달려 있는데요. FA50의 제작사인 KI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는 통상적인 선수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전달하면서 납기 기한민 2028년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으로 환심을 사면서까지 최대한 빨리 FA50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이는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의 안보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무기 체계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내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와 경쟁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계약 조항에 보다 이득이 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무기 도입 사업이 따르고 있는 관행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국 무기 체계라면 이 모든 관행을 뒤엎고 있으며 자신들이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성능 테스트와 소요 검증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국경선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유럽 국가 중 유독 폴란드가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총동원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말지 못하는 숨겨진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인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폴란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선 벨라루스가 문제입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해체로 독립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다 산업구조가 붕괴했고 이를 기점으로 1994년부터 알렌산드로 루카셴코가 28년간 장기 집권 중인 독재 국가입니다. 즉 겉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공산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비정상 국가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국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지독한 칠러 국가인데요. 이게 말만 국가 통합이지 두 국가의 정책과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벨라루스가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주가 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 군사력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현역 4만 5천 명, 예비군 30만 명미라는 무시할 수 없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의 북동부 국경에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명역은 작지만 이곳은 러시아의 발트 함대와 11군단이 배치되어 있어 폴란드를 압박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폴란드는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900km 이상의 국경선을 두고 러시아, 벨라루스와 대치해야 합니다. 그나마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가 벨라루스, 러시아 갈리닝그라드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도 손 놓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두 나라는 합해서 2만 6천 명의 병력반을 보유한 약소국이고 심지어 이렇다 할 공군력이 없어서 NATO 소속 공군이 순회하며 명공을 대신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한다면 폴란드를 돕기는커녕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NATO 회원이더라도 러시아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폴란드의 국토만 황폐화될 게 뻔한데요. 만약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곧 NATO와 러시아를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3차 세계대전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이 전쟁에서 의도치 않게 최전방에 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NATO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선이 폴란드를 넘지 않고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좋든 싫든 제3차 세계대전에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쉽게 말해 국토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능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폴란드의 철천 지원수입니다. 제국 시절의 러시아는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와 땅 따먹기 하듯 폴란드를 나눠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둘로 나눴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기에는 망명정부를 인질로 잡고 폴란드를 식민지화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근 250년간 러시아에 의해 분열되고 핍박받다가 구소련이 해체될 때쯤이 되어서야 간신히 주권국의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떠나 언제든 러시아의 침공을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5분 대기조처럼 빠르고 강력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K2 흑표와 K9 자주포초도 물량의 배치 예정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K2 초도 물량은 폴란드군 16기계화사단의 20기계화여단 소속으로 모라그와 오스트로다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부대들은 국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적의 포격 범위 내에 있지만 바르도시체 등의 지역에서 칼리닝그라드, 러시아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면시키고 그 사이 K2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침공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의 GOP가 일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FEBA에서 선형 방어선을 펼침과 동시에 기갑 등의 병력 등을 투입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K2는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50km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취한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K2 흑표와 함께 도입 중민 M1A2 에이브람스는 바르샤바 인근의 제18기계 화사단 1기갑여단에 배치 중인데요. 이는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달리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스와강을 비롯해 곳곳에 강과 하천, 늪지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톤에 육박하는 M1A2는 자주도하 능력이 전무한 데다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운용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즉 최막의 경우를 상정해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역방어로 M1A2를 배치하고 직접적인 전투에는 자주도하가 가능함은 물론 가벼운 무게로 압도적인 기동력을 자랑하는 K2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폴란드 기갑 전력의 주력이 미국의 M1 전차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상반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벵고즈보시의 11포병연대에 배치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칼리닝그라드 국경에서 고작 1km 남짓 떨어진 최전방인데요.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제11군단이 구세브시 인근에 주둔 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K9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확보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가장 급한 불인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한국의 K2와 K9 초도 물량을 배치해 방어하고 다른 잠재적 불안 요소인 벨라루스 방어에는 2023년부터 18대가 선제 인도되는 K239 천무를 루블린, 제슈프, 베솔라의 18기계화사단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239mm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의 사거리가 80km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 벨라루스 국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폴란드 내부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인데요. 바로 폴란드의 방산업체들의 반발입니다. 그들은 폴란드산 무기체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한데도 왜 무작정 한국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한국 무기체계가 우수하고 만보 상황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타이밍을 놓치면 폴란드는 언제 또다시 국방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얼떨결에 러시아 최전선이 된 폴란드에 EU가 그동안 미지급하고 있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다시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360억 유로, 한화 약 49조 1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폴란드는 현재 역대급으로 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는 NAT0를 위시한 서방 세계의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어떻게든 유지해왔던 동구권 규격의 무기들을 싸그리 새 물건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더구나 평소라면 처치곤란한 동구권 무기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형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상황은 불안해졌지만 되려 이를 환골탈태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요. 부디 폴란드가 전란에 휩쓸리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로 완벽한 재무장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